자, 넥스 바이오메디컬 시작하면요. 여러분들이 이 종목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바로 표준 치료제에 도전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를 할 때 항암제가 메인이잖아요. 그럼 우리가 암에 걸렸을 때 약을 어떻게 하냐면 미국에는 NCCN 가이드라인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쉽게 말하면 내가 어떤 암에 걸렸을 때 이 약을 가장 먼저 권유하는 게 오라라고 권유하는 가이드라인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 들어가면 다 표준 치료제가 되는 건데, 즉 국내에서 이 표준 치료제에 도전하는 종목들이 그러니까 항암제 말고 두 개가 있습니다. 뭐냐면 큐리옥스 바이오 시스템즈랑 넥스 바이오 메디컬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큐리옥스 바이오 시스템즈 이제 뭐 비현심 분리기라고 해서 지금 이 두 종목이 시가총액이 3천억대로 되게 비슷해요. 비슷한데 지금 넥스 바이오 메디컬을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제가 이따 말씀드렸죠. 바이오 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기술 수출이 돼야 돼요. 기술 수출이 돼야 되고 또 그 기술을 사간 회사가 그 업계에서 1등이면 더없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만약에 기술을 사갔는데 그 회사가 쉽게 말하면 막 듣보잡이다. 그럼 임상 안 하고 그냥 반환되거든요. 실제로 보르노이도 하나 반환된 거 있었잖아요. 그래서 임상을 사간 회사의 어떤 수준도 체크하는 게 중요한 건데, 넥스 바이오메디컬은 글로벌 의료기기 1등인 메드트로닉이 이거를 사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심 가져야 돼요. 메드트로닉 여러분 좀 익숙하신 분도 있겠지만 이어폴로를 인수하려고 했던 기업입니다. 글로벌 의료기기 중에 1등이에요. 근데 얘네가 넥스 바이오메디컬의 넥스트 파우더라는 거를 글로벌 판권을 사갔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5년짜리 계약을 했거든요. 근데 플러스 3년이 자동 연장된대요. 그래서 2028년도까지 유지되고 이후에는 연장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 글로벌 의료기기 1등인 메드트로닉이 걔네 입장에서 보면 넥스 파우더는 진짜 구멍가게거든요. 도대체 이 기업을 뭘 보고 사갔냐라고 한다면 이 넥스 파우더가 바로 지혈제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 소화기 같은 거예요. 우리가 불 끌 때도 소화기 분말로 불 끄죠. 똑같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 대장 내시경이나 내시경 검사를 하잖아요. 그러면 뭐 용종이 있으면 용종을 제거하고 뭐 그런 것들 하는데 그걸 제거하면 출혈이 발생하거든요. 그거를 냅두면 안 되고 그거를 지혈을 해야 돼요. 근데 기존에 이런 방식들이 있는데 얘네가 이 소화기처럼 분무기를 뿌리는 방식으로 하는 이 넥스 파우더고 요게 FDA 승인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실제로 이미 매출액이 나오고 있어요. 2024년도 4월 기준 미국의 599개 병원에 등록을 마쳤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위장간에도 상부가 있거든요. 우리 위가 있는 데가 상부고 그 아래 대장 쪽으로 오는 게 하부인데 하부 쪽이 훨씬 더 시장이 큽니다. 그리고 기본적인 상식이 뭐냐면 위쪽에 있는 상부 위장간은 좀 이 장들이 좀 단단해요. 근데 하부로 내려올수록 이게 되게 연약해져서 출혈이 좀 잘 납니다. 그래서 하부에서가 진짜 메인 플레이어다. 근데 얘네가 지금 하부에서 승인 받았어요. 이번에 받았고, 그리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바로 이겁니다. 예방 목적. 이게 뭐냐면 지금 여기에 경쟁 제품이 두 개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 쿵메디컬이라는 헤모스프레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엔도클라우트라는 게 두 개가 있습니다. 근데 얘네가 쉽게 말하면 이제 내시경을 했을 때 피가 나면 이걸로 지혈해 주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 그냥 글루건 같이 그냥 총처럼 딱 누르면 안에 그 흰 분말가루가 싹 나오는 거예요. 되게 좋죠. 근데 이 지금 헤모스프레이와 엔도클라우트는 어떻게 결합하냐면 얘네는 혈액이 결합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출혈이 나타나면 출혈을 막을 수는 있지만 출혈을 예방할 수는 없겠죠. 왜? 예방이란 건 피가 안 나잖아요. 피가 안 나면 얘네는 효과가 없어요. 작용기전상. 근데 우리는 뭐랑 결합하냐? 수분이랑 결합합니다. 수분. 그러니까 피가 안 나도 미리 해서 예방을 할 수 있는 약은 넥스 파우더가 유일해요. 제가 봤을 때 그래서 글로벌 의료 1등인 메드트로닉이 사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목해야 돼요. 이거 지금 시가총액이 한 3천억밖에 안 하거든요. 제가 봤을 때 이거 진짜 괜찮아요. 괜찮고 메드트로닉이 가져가서 임상 다 하고 있고요. 돈도 얘네가 다 부담합니다. 이거는 아마 승인이 무조건 임상도 실패할 가능성이 저는 거의 없다라고 봐요. 왜냐면 이미 승인을 내줬잖아요. 이거는 그러면 야 승인을 내주는데 왜 임상을 해? 임상을 하고 시판을 내주는 거잖아요. 그죠? 임상을 해야 이제 허가를 내주는 건데 이건 왜 그러냐면 이거는 FDA에서도 인정을 해준 거예요. 그리고 제약회사에서도 굳이 승인 났으면 임상 안 해도 되잖아요. 그죠? 근데 왜 하냐면 기존에 이 출혈이 났을 때 하는 방식들이 있어요. 뭐 열로 지지거나 아니면 스테로이드 같은 주사를 꼽거나 아니면 그 클립으로 이렇게 꼬맵니다. 예, 그런 방식들이 있는데 그런 방식들이 과거 한 50년, 70년 동안 표준요법으로 쓰고 있어요.
그럼 의사들은 상당한 보수적인 입장입니다. 절대 새로운 약이 나왔다? 쓰지 않아요. 그러면 의사들을 설득하려면 가이드라인, 그러니까 표준 치료제에 등재하면 의사들은 그때야 씁니다. 믿을 수 있는 거죠. 근데 지금 이 표준 치료제 등재가 임상이 2020년도 8월인가 끝납니다. 금방 끝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얘네는 지금 이미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판매는 됩니다. 다만 의사들이 막 쓰지는 않을 거예요. 왜? 기존에 있던 방식들을 고수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임상 3상 얘네가 하는 것들이 끝나면 그때부터 폭발적인 매출액을 기대할 수 있고 지금은 그냥 계단식으로 올라갈 수 있다. 넥스마이드가 주목해야 되는 이겁니다. 예방 시장이 무려 4배나 큽니다. 그리고 위장관, 그러니까 피가 났을 때, 출혈이 났을 때 막는 시장은 1조인데, 그러니까 위장관, 상부, 하부 다 합친 거예요. 1조인데 예방은 4조. 근데 아까도 말했지만 예방은 우리 약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장을 이론상 다 먹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내시경을 하면 우리가 내시경을 해서 막 검사하잖아요. 그럼 기존에 피가 났을 때 하는 방식들이 있어요. 뭐냐면 약물을 직접 주입합니다. 주사 같은 걸 놔요. 그 다음에 열로 지져요. 그 다음에 비접촉이나 뭐 또 열장치 있고 또 클립. 요런 것들이 쉽게 말하면 70%를 차지합니다. 그러면 나머지 30%가 지금 이미 출시된 요 헤모스프레이나 이런 것들을 쓰고 있죠. 근데 여러분들 오늘도 제가 기사를 봤는데 오늘 때마치 기사가 하나 뜨더라고요. 이게 오늘 20일 날 기사 나온 거거든요. 사실 이게 내시경 하다가 어제도 봤는데 누구 한 명 돌아가셨더라고요. 그러니까 내시경이 되게 위험해요. 실제로 우리가 알고 있는 가수 신해철도 내시경 하다가 천공 생겨서 죽었죠. 천공을 쉽게 말하면 그냥 위장에 구멍 뚫려가지고 그게 이제 다양한 합병증 유발하면서 죽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내시경이 진짜 숙달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내시경도 어려운데 내시경에서 출혈이 나타나면 거기서 클립으로 피를 막고 지혈하고 이런 것들이 상당한 숙련도를 요합니다. 근데 그러면 왜 이 분말제를 주목해내냐? 분말제는 쉬워요. 그냥 내시경 넣었을 때 들어가 있잖아. 그럼 총처럼 빡 쏘면 거기에 소화기처럼 밀가루 같은 게 싹 퍼집니다. 그러니까 쉽죠. 되게 쉬워요. 그래서 메드트로이 상한 거예요. 다시 돌아와서 보면 지금 이 넥스 파우더 요 지혈제 시장에서 여러분들이 주목해야 될 포인트는 뭐냐면 바로 재출혈률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여기 있다가 보여드릴게요. 즉시 지혈률 나오죠. 이건 뭐냐면 이거를 분무기 같은 걸 뿌렸을 때 5분 안에 지혈이 되면 즉시 지혈률이에요. 5분 안에 피가 멈춰야 되죠. 근데 이제 이게 지금은 멈추지만 3일이나 일주일이나 한 달 지나면 또 피가 나요. 그럼 이게 여러분들 우리가 밖에서 넘어져서 피가 나면 피가 나네? 연고를 발견할 수 있죠. 근데 우리가 안에서 피가 나면 몰라요. 근데 이게 정말 재수없게도 천공이 나타거나 합병증이 쉽게 나면 죽을 수도 있겠죠. 우리가 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게 되게 중요한 건데 여기 보면 원래 이 분말제에서 가장 먼저 나온 애가 이 헤모스프레이입니다. TC3과 같은 말이에요. 이건 미국에서 출시하고 이미 직판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2022년도 1월 달에 두 번째로 넥스트 바이오메디컬이 미국에서 이미 판매가 들어갔습니다. 요거는 메드트로닉 글로벌 의료기기 1등은 이 시가총액 100조가 넘는데 얘네가 판매하고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 나온 게 8개월 뒤에 엔도클라우트 얘네가 미국에 출시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아는 올림푸스 있죠. 올림푸스가 판매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논문을 보면 알겠지만 부작용이 좀 있어요. 뭐냐면 이걸 좀 보여드릴게요. 이걸 지금 이거 나타났구나. 잠시만요. 요게 이제 위장관 출혈, 그러니까 우리가 지혈제잖아. 우리가 이제 지혈이거든요. 분무기 소화기처럼 나오는 거. 요게 2022년도 8월 15일 날 나온 논문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항상 바이오를 볼 때 저는 그냥 논문만 보거든요. 논문을 보고 제가 그냥 공부를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애널리스트 절대 말해주지 않아요. 자료도 없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 나오죠. 헤모스프레이, 이게 경쟁자, 엔도클라우트. 이런 것들은 ABS 이런 거 볼 거 없고 우리 약도 있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다 모여둬서 비교해줘서 너무 보기 좋아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밑에만 핵심적인 거 말씀드리면 자 여기 보세요. 이게 부작용 및 기술적 문제거든요. 이게 헤모스프레이나 엔도클라우트나 넥스파우더나 다 똑같이 그냥 권총처럼 딱 버튼 누르면 거기서 밀가루 같은 게 싹 나와서 피를 막아주는 거거든요. 그걸 이제 우리가 카텐터라고 해요. 전문 용어로. 근데 이 문제가 뭐냐면
우리 거는 그 이산화탄소가 이게 탁 발생하면 거기서 기압이 탁 발생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경쟁사들보다 우리가 발생하는 그 기압이 절반 밑이에요. 그 말은 뭐냐면 아까도 말했지만 상부 위장관은 조금 단단하지만 하부 위장관은 예민해요. 조금만 잘못해도 출혈이 나타날 수 있고 정말 재수 없으면 천공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구멍이 생길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발생할 때 그 기압이 낮을수록 그게 곧 기술력이거든요. 근데 우리께 그 기압이 가장 낮아요. 그러면 이게 부작용으로 설명됩니다. 만약에 우리께 기압이 가장 낮아도 만약에 천공이나 색전증이나 이런 게 생겼다? 그러면 의미가 없죠. 그죠? 근데 지금 보시면 요 TC32 보이시죠? 요 천공 발생한 거 보이시죠? 이게 이 총을 딱 발생했을 때 그 기압이 조금 세니까 구멍이 난 거예요. 그러면 이거 재수없으면 죽었죠. 폐혈증 나타나 급성 사망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TC32가 해머스프레이인데 해머스프레이에서는 죽은 사람도 있고 복부 팽창 본막 출혈도 있고 천공 의심된 환자도 있고 한 명 한 명. 여기서도 보면 뭐 비장 경색도 되고 비장이 막힌 겁니다. 그리고 UGB 이거 TC32 이것도 경쟁이 보면 내시경이 식도 점막에 일시적으로 부착됐대. 지금 보면 이 경쟁사들의 부작용이 꽤 나오죠. TC32요. 이게 다 부작용이에요. 그러면 지금 보면 엔도클라 돌고 있죠. 스프레이 카테터 배서 이건 괜찮아요. 이건 뭐냐면 기술적인 문제. 이건 뭐냐면 우리가 이제 총을 딱 쏴야 되는데 이 총 안에서 이게 밀가루가 막힌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총을 다시 갈아서 하면 돼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근데 지금 보시면 엔도클라우트도 부작용이 없고 지금 보면 이 해모스프레이만 천공 많이 나타나죠.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볼 때 안 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장 먼저 나왔지. 우리 게 두 번째 나왔고 그 다음에 8개월 뒤에 나온 게 엔도클라우트잖아요. 근데 보면 지금 우리 약이랑 우지비 이게 우리 약이거든요. UIEWD가 우리 거예요. 넥스 파우더를 다른 말로 UIEWD라고 부릅니다. 근데 우리는 천공과 관련된 그 어떠한 부작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건 뭐다? 기술력으로 입증된 거다. 기술적 문제는 괜찮아요. 근데 여기서도 지금 엔드클라우트는 1명, 2명, 3명 나왔죠? 우리는 2명. 그러니까 이 카테터 문제 별거 아니고, 그러니까 이게 이런 거를 볼 때 메드토로닉이 사간 이유가 조금 보이기 시작한다.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보면 그러면 여기도 이제 데이터가 있어요. 바이오는 참 좋은 게 여러분들 데이터 보고 좋으면 좋고 아니면 아닌 겁니다. 너무 명확해요. 이제 이거를 해주는 사람이 없죠. 애널리스트도 안 하고. 근데 이거를 이제 제가 논문을 보기 때문에 저는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논문에 다 나와 있거든요. 근데 이게 여러분들 여기서 핵심 포인트가 뭐냐면 즉시 지혈로는 의미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넥스 파우더가 지금 예방 목적으로 임상 3상을 하고 있습니다. 메드토로의 돈을 다 돼요. 그 2020년도 8월 달에 끝나는데 걔네 임상의 목적이 뭐냐면 비열등성입니다. 비열등성은 뭐냐면 쉽게 말하면 기존에 하는 지혈 방식들과 즉시 지혈율이 똑같음을 입증하면 돼요. 우월성이란 건 뭐냐면 걔네가 지혈율이 90%면 우리가 95%나 100%를 입증해야 성공이죠. 그러면 얘네가 비열등성을 한 이유가 뭐냐면 즉시 지혈율은 이미 꽤 잘 돼요. 기존의 방식들도. 근데 왜 그러면 이런 분말제가 필요하냐? 바로 제출혈율이 높아서 그래요. 제출혈율. 그러니까 여기서는 핵심 포인트, 여러분들이 봐야 될 지표는 뭐냐면 제출혈율이 과연 우리가 낮냐? 낮으면 괜찮은 거고 높으면 아닌 거고 단순합니다. 그럼 자 볼까요? 여기서 말하는 포레스트 1A 요거는 이제 참고만 하시면 되는데 이게 출혈도 지금 계속해서 나오는 출혈을 활성 출혈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피가 계속 나는 거예요. 근데 피가 낮지만 흔적은 있는데 멈춰 있어요. 그거를 비활성 출혈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1A와 1B는 활성 출혈이에요. 근데 1A는 그 중에서도 피가 콸콸콸콸 나오는 가장 안 좋은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면 이 환자가 섞여 있다는 건 뭐냐면 쉽게 말하면 이 즉시 지혈률이나 제출혈률이 조금 높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의 입장에서 볼 때는 요 환자가 많으면 불리한 거고 요 환자가 많으면 유리한 겁니다. 근데 제가 이거 논문을 다 봤는데 1A 쪽은 즉시 지혈률도 되게 낮아요. 이게 만약에 1A 환자를 다 하잖아요. 즉시 지혈률이 50%밖에 안 나요. 근데 그건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다 똑같아요.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큰 의미는 없고 그냥 전반적인 요 제출혈을 보시면 된다. 그럼 지금 보면 이 UGIB가 상부, 위장관도 상부 하부로 나눠집니다. 상부는 UGIB고 하부는 LGIB예요. 그렇게 하시면 되고 17명인데 지금 보시면 우리 제출혈률이 19% 나왔죠. 19% 나왔어요. 그리고 우리가 임상을 또 했는데 56명. 여기 보시면 지금 내시경 치료 출혈.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도 내시경 많이 받으실 건데 내시경 받고 나면 괜찮습니다라고 하지만 실제로 출혈이 나타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근데 우리가 뭐 못 느끼니까 넘어가는 거고 그냥 그게 굳어지는 겁니다. 여기 보면 내시경 치료 출혈이 82%, 소화성 궤양, 소화 잘 안 되시는 분도 안에 피가 나고 있거든요. 종양, 암, 이거는 가장 안 좋겠죠. 근데 여기 보시면 여기는 1A가 없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거는 임상이 좀 유리한 조건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지금 1A가 12% 있을 때는 30일 제출혈率 19% 나왔는데 여기는 1A가 없으니까 제출혈率많이 낮아지죠. 그죠? 이게 당연한 거다. 기본 개념을 아시고, 그리고 여기서도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경쟁약들 헤모스프레이랑 엔도클라우트는 피가 나야 그 피랑 결합해서 굳어집니다. 젤처럼 돼요. 근데 우리는 물이랑 결합하기 때문에 예방이 유일하게 되죠. 그러면 여기서 지금 하이드로젤이 남아있다라는 건 뭐냐면 계속해서 그 피가 나는 부위에 붙어서 피를 막아준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많이 오랜 시간 동안 남아있으면 있을수록 좋은 거예요. 좋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3일이 지나더라도 이게 붙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헤모스프레이가 가장 많이 나왔거든요. 근데 아까 보셨겠지만 얘네 지금 천공인에는 발생률이 꽤 많았잖아요. 즉시 즉각지혈 이거는 다 그냥 똑같아요. 볼 거 없습니다. 94%, 95%다 90에서 100%라 이거는 의미가 없어. 다 똑같은데 제출혈率만 보시면 돼요. 7일 제출혈率몇 프로? 10.5%. 10.5%. 그럼 우리 거 볼까요? 7일 제출혈率 3.7%. 훨씬 낫죠. 훨씬 낫죠. 이거는 보시면 안 돼요. 이거는 1A는 아마도 안 될 거라 1B 붙어 있는 거 이게 보통의 임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비슷한 건데 지금 보시면 우리가 훨씬 낫죠. 제출혈률이.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72시간 후 지혈 분말이 아예 남아있는 게 없어요. 우리는 지금 남아있죠. 남아있는 건 뭐죠? 피가 날 수 있는 걸 계속 막아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결국 이게 다 우리의 소화돼서 나중에 배출되는 거거든요. 이게 뭐 여기서 뭐 인체에 다 무해한 거예요. 근데 이거는 없다라는 건 뭐죠? 피가 더 날 확률이 높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메드트로닉이 사간 이유가 이게 보이는 거예요. 이게 지금 유사한 임상입니다. 실제로 논문에 나와요. 논문에 보면 이 지표가 넥스파더와 가장 유사한 임상이다라고 명확히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또 보시면 제출혈率 15.8% 높죠. 우리 게 지금 보면 요 3.7% 3분의 1에서 5분의 1 수준입니다. 그리고 헤모스프레가 1차 및 2차 상부 위장관으로 1916명을 대상으로 했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냐면 1차는 뭐고 2차는 뭐야? 이걸 알아야겠죠. 1차는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겠지만 이 기존의 방식들이 있어요. 열로 지지거나 클립으로 꼬매거나 그죠? 그게 보통 1차로 쓰거든요. 그걸 70% 쓰고 나머지 30%가 이 내시경 지혈제를 쓰는 건데 아싸리 1차로 헤모스프레이 써본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2차로 우리 걸 쓰잖아. 2차로 쓰면 환자 상태가 어떨까요? 2차로 썼다는 건 뭐죠? 1차에 출혈이 나타났죠. 그러면 거기서 클립이든 열로 지지든 주사는 마취돼서 출혈을 막았겠죠. 근데 결국 그게 뚫려서 또 피가 나는 거죠. 그러면 그 환자의 상부 위장관이나 하부 위장관은 어떤 상태죠? 더 약하죠. 더 약한 상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더 불리하고 더 어려운 지표다. 그러니까 여기서 2차가 섞여 있다는 건 제출혈률이 높을 수밖에 없다. 1차 할 때보다. 그렇게 기본 상식으로 아시면 되는데 얘네 1차, 2차 전반적으로 합쳤을 때 30일 제출혈률이 17.6%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이걸 이제 우리 거랑 비교해 볼 수 있는데 우리 거 상부 위장관 종양출혈 여기 구제 및 단독 나오죠. 단독이 1차로 쓰인 거고요. 구제는 말 그대로 2차법을 말해요. 구제. 1차를 썼는데 또 피가 나니까 구제를 했다 이 말이거든요. 여기 보시면 우리는 즉각지혈 다 똑같고 30일 제출혈률이 22.4%. 근데 요게 지금 여기랑 비교하면 우리 교회도 높아 3일 제출혈 우리 30일 17.6%잖아요. 아니에요. 요거는 지금 이게 얼마나 섞였는지 정확히 몰라요. 예를 들어 여기는 뭐 1차가 엄청 많을 수도 있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생부 데이터를 모르는 건데 그럼에도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얘네 3일 제출혈률이 9.9%였는데 우리는 7일 제출혈 7.9% 맞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요 임상에서 다른 지연불만이나 제출혈 똑같은 조건을 비교했을 때는 47%가 나왔어요. 요거는 메드트로의 홈페이지 가면 공식적으로 PDF 파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명확하게 보이는 거예요. 메드트로에게 이 120짜리 회사가 어떻게 보면 구멍가게 회사 기술을 왜 사갔을까? 제출혈률에서 다른 경쟁보다 훨씬 더 좋음이 보여요. 그러면 여기 종양이잖아요. 종양은 말 그대로 암입니다. 암 환자들은 몸이 약해요. 몸이 약하거든요. 그러니까 암 환자들한테 종양이 있다라는 건 이거는 또 임상이 되게 어려운 임상을 보시면 됩니다. 그럼 여기 보시면 이 엔도클라우트 우리가 2022년도 1월 달부터 판매를 시작했고 2022년도 8월인가 9월부터 판매를 시작하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보다 좀 나중에 나온 어떤 여러분들 약을 볼 때 먼저 나온 순서대로 예를 들어 2021년 1월 달 헤모스프레이 나왔어요. 그 다음 우리 거 나오고 엔도클라우트 나왔죠. 그러면 나중에 나올수록 뭐가 더 좋은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시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그러면 엔도클라톤을 보면 지금 나오죠. 30일 제출혈이 16%다. 16%. 근데 얘네는 지금 보면 우리는 구제 및 단독요법, 그러니까 2차도 섞였는데 얘네는 그게 없으니까 1차만 쓰인 거거든요. 그러면 요거를 우리의 1차, 구제 및, 그러니까 종양이란 건 똑같아요. 그죠? 종양이랑 똑같은데 우리는 1차, 2차가 다 섞였고 얘네는 1차니까 그 부분에 명확한 건 없어요. 근데 그냥 기본적으로 볼 때 어쨌든 메드토로에 상한 거는 제출혈로 해서 우리가 좀 우수하다고 보시면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가장 중요한 하부로 넘어옵니다. 하부는 LGIB라고 말하면 되거든요. 그럼 여기 보면 헤모스프레이도 총 8개 임상을 했고요. 그 환자가 175명 됩니다. 그리고 엔도클라톤은 2개 연구에 19명을 했거든요. 지금 보면 즉시지혈률 빼고 7회 제출률은 9.8%, 심지어 좀 높죠. 엔도클라톤 높죠. 색전수 수술 필요성까지 나옵니다. 그러면 지금 넥스파우더도 하부거든요. 하부 똑같은 하부예요. 더 약한 건데 지금 보면 구제요법은 뭐죠? 말 그대로 1차 요법으로 원래 쓰는 주사 및 주입 및 열처리를 쓰고 그런데도 또 피가 나는 그런 사람을 상대로 임상을 한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훨씬 더 어려운 임상이에요. 그럼 여기 볼까요? 지금 우리 30일 제출률 몇 프로입니까? 8.5%. 얘네 볼까요? 34%, 12.3%. 그러니까 여기는 구제요법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어요. 있다고 하더라도 만약 없다라고 하면 우리가 엄청나게 좋은 거고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께 훨씬 좋죠. 좋죠. 이거 시가총액 3천억 제가 볼 때 괜찮아. 부작용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아까 말한 카테터 스프레이 막힌 거 그건 괜찮아요. 그 기술적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총 바꾸면 돼요. 또 있습니다. 167명에 대한 효능 및 안전성. 근데 이것도 재밌는 건 뭐냐면 기존 치료군 112명 데이터랑 비교한 거고 넥스타 파우더를 55명을 한 건데 그 중에서도 넥스 파우더만 단독으로 써본 거예요. 1차로. 구제는 뭐죠? 1차로 다른 걸 썼는데 또 피가 나서 쓴 거예요. 그러면 제가 말했지만 구제요법을 쓴 게 더 제출혈률이 많이 나옵니다. 왜? 환자가 더 안 좋으니까. 이미 약한 거예요. 그럼 여기서 단독요법, 요 데이터를 보는 게 좀 중요한데, 지금 보세요. 28일 제출혈률, 피가까지 입증해버렸어요. 피가까지. 지금 하부 위장관이죠? 그죠? 지금 이거 미국에서 임상 3상 하고 있거든요? 예방이에요. 예방이 더 쉽죠? 피가 안 나는 건데. 근데 이거 피가 나는 건데, 이게 지금 167명인데 피가까지 0.05 이하 나면 성공인데 이 데이터도 벌어졌죠. 이 데이터가 벌어진 게 임상학적 유의성이고 요거를 피값이 0.05 이하로 찍혀야 통계적 유의성을 입증한 거고 요 두 개가 돼야 승인을 내준 겁니다. 그래야 표준치료제 등재되고 의사들이 믿고 쓸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깔끔하게 성공해버렸죠. 부작용도 우리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데이터가 제가 볼 때 가장 중요해요. 환자군도 많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이거 넥스파우더 예방용 임상 이제 하거든요. 이제 하고 있는데 2020년 8월달에 끝나는데 이거는 실패를 할 수가 없어요. 제가 봤을 때. 성공합니다. 성공하면 표준치료제 등재할 거고 그 모든 것들은 메드트로닉이 다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기업을 좋게 보는 게 뭐냐면 만약 넥스바이오메디컬이 직접 하면 전 좋게 안 봐요. 믿지 않아요. 근데 이거 글로벌 의료기기 1등이 하잖아요. 그럼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좋겠죠. 야, 메드트로닉 왜 사갔냐? 메드트로닉 제가 기업에 가서 포트폴리오를 보니까 내시경을 하려면 뭘 해야 되죠? 캠을 넣어야 돼요. 캠을 넣어야 됩니다. 용종이 발견되죠? 나이프로 제거합니다. 그런 모든 제품들이 메드트로닉이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용종을 제거했을 때 피가 나잖아요. 그 출혈을 막을 수 있는 제품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자동차가 다 있는데 바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수직기어라라고 합니다. 수직기어라를 넥스 바이오메디컬 넥스파더로 완성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이미 얘네가 2021년도부터 엄청나게 광고를 때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원스톱이에요. 내시경 검사하면 용종 있네, 제거, 피나네, 분무 있다. 엄청 좋죠. 엄청 좋은 거예요, 포지셔닝이. 그러니까 메드트로닉이 이 제품이 무조건 필요합니다. 예방할 수 있는 제품은 우리밖에 없고. 그리고 넥스파우더 하위 분석, 단독요법. 단독요법은 보이십니까, 여러분? 제출혈률이 아예 없어요. 정말 놀랍죠? 0% 보입니까? 5분 안에 지혈된 게 100%고 7일, 14일, 28일 제출혈률이 0이에요. 1차 치료로 썼을 때.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기존에 있는 클리핑이나 열로 지지거나 뭐 주사하거나 이런 것보다도 우리께 1차 치료에 넘어올 가능성을 보여주는 거예요. 메드트로닉 사간 이유가 너무 명확히 보이죠. 그죠? 3천억짜리입니다. 여러분 종목에 대해 선입견 가시면 안 되고 이런 대한민국 바이오텍에 좋은 종목이 있어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꼭 제가 볼 때 개별적 스터디가 필요한 종목입니다. 왜? 글로벌 1등의 메드트로닉이 사왔기 때문에. 알테젠이 왜 좋았는데요? 글로벌 1등의 머크가 가져갔으니까. 그죠? 펩토론이 왜 좋은데 비만에서 1등의 릴리가 가져가려고 하니까. 같은 개념입니다. 바이오다인이 왜 좋은데 자궁경부암 진단 1등의 로슈가 가져갔으니까. 다 비슷한 스토리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글로벌 1등 회사들이 점 찍은, 이거는 펩토론 같은 경우 공동기술 개발이라 본계약이 나오지 않았지만 이건 그냥 계약이 나왔거든요. 그리고 이거 여러 가지 또 제품이 있어요. 근데 이게 가장 중요하니까 제가 하는 건데 3천억이면 제가 볼 때 괜찮습니다. 한 5천억까지는 가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거는 기술이 나왔기 때문에 안전빵인 거고 좀 그러니까 천천히 이렇게 계단식으로 오를 걸 기대해 볼 수 있는 종목이라 전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네. 그렇게 보고 요게 이제 미국 소화기학회, 아까도 이제 바이오솔루션 분이 얘기했지만 원래 이제 기업들이 이런 학회에서 발표하는 게 가장 좋아요. 왜냐하면 거기서 쉽게 말하면 우리 약이 제일 잘났어 뽐낼 수 있는 거고, 기술을 하려면 기술을 해줘라고 마케팅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미국 소화기학회에서 우수 발표 내용 선정됐습니다. 이런 것들 의미가 있죠. 보면 제출혈로 기존 지혈술은 11.3% 가는 게 3일 제출혈은 2.9%. 그러니까 이런 것들만 봐도 너무 좋죠.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어떤 거냐면 2020년도 8월 달에 끝나요. 임상 성공할 거라고 보면, 그러면 거기서 이제 1년 동안 허가는 됐으니까 임상 끝나면 바로 이제 표준요법에 도전하거든요. 이게 미국 위장관학회가 2021년도에 표준치료제를 등재하고 5년마다 열려요. 그럼 우리가 2020년도 8월 달에 딱 끝나면 그 아다리 딱 걸리거든요. 바로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게 중요한 게 뭐냐, 그거를 대면 의사들이 믿고 써요. 의사들은 절대 기존에 했던 방식들을 웬만해서 바꾸려고 하지 않습니다. 보수적인 집단이라. 근데 임상으로 입증이 됐다? 그럼 슬슬 바꾸기 시작하죠. 그럼 그때 뭘 하면 되죠? 메드트로이 돈 쓰면 돼요. 마케팅 비용 엄청 쓰면 된다. 로얄티. 그런 거 주잖아요. 다 그 바이오들은. 그런 거 주면 많이 씁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이제 뭐 나오는데 2020년도 8월 달에 끝납니다. 근데 이게 2020년 8월 달까지 뭐 주가가 안 올 것 같지는 않고, 저는 이게 보니까 또 얘네가 이 넥스 파우더를 또 업그레이드한 제품이 식약처에서 허가를 받았어요. 그거는 뭐냐면 요거는 그냥 출혈이 나타나면 소화기처럼 밀가루 딱 뿌리고 끝이죠. 근데 요거는 밀가루 뿌리고 플러스 스테로이드까지 분출한대요. 업그레이드된 기술이죠. 근데 제가 기사에서 봤는데 그 대표, 이 넥스바이오 대표가 뭐라고 하냐면, 넥스바이오도 이것도 의사예요. 그러니까 바이오텍이 저는 좋게 보는 게 뭐냐면 의사들이 자기가 현업에서 필요한 제품을 개발하는 회사들이 꽤 있거든요. IMBDX도 그렇고 넥스바이오도 똑같아요. 이 사람이 의사인데 이게 필요하니까 지가 개발한 거예요. 진짜 대단하죠. 근데 이게 재미난 게 뭐냐면 얘네가 지금은 넥스 파우더는 분말제만 하는데 그 업그레이드된 분말도 하고 뭐 스테로이드인가 뭐 아무튼 그거 방출한 것도 있는데 그것도 인터뷰한 기사를 보면 메드트로닉이 판매를 도와준대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뭐 이건 그러니까 제 생각인데 괜찮으면 메드트로닉도 사가지 않을까요? 왜냐면 메드트로닉 입장에서는 넥스 파우더 이거 사가는 거 치킨값이에요. 아무런 돈도 아닙니다. 그냥 우리가 치킨 사 먹는 거랑 똑같거든요. 걔네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이게 이거 말고도 지금 업그레이드 제품도 있고 또 뭐 골간 전열 관련해서 뭐 여러 가지 또 제품들이 있는데 꽤나 괜찮아요. 그리고 일본 쪽에서도 지금 뭐 그거 뭐 있습니다. 이거 똑같이. 그러니까 이게 스토리가 되게 괜찮아요. 여기 보시면 메드트로닉이 사갔잖아요. 핵심은 메드트로닉이에요. 이것만 주목하시면 돼요. 내가 2021년도부터 DRP라는 슬로건에 돈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결국 아까 바이오솔루션도 말했지만 마케팅을 해야 주가도 오르죠. 제품도 똑같습니다. 마케팅을 해야 오는 건데 이 마케팅 비용이 SK바이오팜이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직판을 하는데 그 세노바메이트 팔려고 1년에 1,000억씩 씁니다. 1,000억씩. 그렇게 4년 쓰니까 이제서야 빚을 바라는 거예요. 계속 적자나다가. 그러면 이거는 만약에 넥스바이오도 혼자 했으면 절대 돈 못 벌어요. 근데 메트로닉 다 해주잖아요. 그죠? 너무 좋은 거죠. 이런 비즈니스가 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여기 나오죠? 얘네 자체 제품으로 AR로 용종을 발견해요, 메드트로닉이. 이 제품이 있어요. 그다음에 와이어나 나이프로 절제해요. 이것도 메드트로닉에 있어요. 근데 피가 나면 막는 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 걸 사온 겁니다. 이거를 수십 개월의 완성이라고 하죠. 여기 나오죠? 뭐 이런 것들이 있고. 그래서 정리하면 이 메드트로닉 사갖고 예방으로 목적가는 예방이 가능한 제품은 얘네밖에 없어요. 너무 좋죠. 너무 좋죠. 시가총액 3,000억? 싸죠. 큐리옥스 바이오시스템즈 잠시만 비교하겠습니다. 큐리옥스 바이오시스템즈도 저한테 굉장히 질문이 많이 온 종목이거든요. 왜냐면 걔네도 표준 치료제 등재예요. 걔네도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건 뭐냐면 걔네가 이제 기존에 아무튼 뭐 임상하려면 원심 분리기를 쓰는데 그게 쉽게 말하면 수제예요. 근데 이게 불편하니까 좀 비싸고 좋은 거라서 비원심 분리기를 개발했거든요. 큐리옥스가. 근데 큐리옥스도 왜 관심 가져야 되냐면 그 비원심 분리기를 많이 쓰이는 게 칼티 치료제예요. 대표적으로 에클론 큐로셀 있죠. 칼티는 어떤 치료제냐면 꿈의 항암제라고 부릅니다. 왜? 한 방에 완치가 돼요. 다만 재발률이 나옵니다. 근데 이 칼티도 과거에는
그렇게 트렌드는 아니었는데 지금 칼티도 빅 바이오에서 빅 트렌드 중 하나입니다. 그러면 큐리옥스 바이오시스템즈가 칼티가 빅 트렌드인데 칼티 안에들이 기초적으로 쓰이는 기술이기 때문에 큐리옥스도 관심 가져야 되죠. 근데 저는 넥바가 더 좋게 봐요. 왜냐면 큐리옥스도 비교 임상을 해야 돼요. 근데 우리가 말하는 그런 임상 1년 이내 하는 게 아니고 한 3개월 만에 끝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기존에 있는 원심 분리기와 비원심 분리기와 비교해서 우리께 괜찮다 임상을 했는데 그게 아직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게 들어가야 되는데 플러스 또 뭐가 있냐? 걔네가 이제 기존의 제품을 내놨거든요. 근데 그게 비쌌어요. 얼마였지? 한 4억인가? 근데 걔네 레포트를 보면 이거 1년 만에 BP 나온다. 그러니까 손익분기점 뽑는다는 거예요. 3억 주고 너네 기기 사잖아. 1년 이거 쓰면 너네 1년 뒤부터는 이득이야. 라고 IR에 나왔지만 실제로 그 제품이 거의 안 팔렸어요. 그래서 걔네가 어떻게 했냐? 가격을 한 4분의 1, 5분의 1 대폭 낮춘 걸로 내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걸로 마케팅 엄청 하죠. 제가 바이오를 많이 했지만 정말로 정직한 IR 하는 회사는 처음 봤어요. 그게 큐리옥스입니다. 큐리옥스 같은 경우 공식 홈페이지 가면 1개월마다 IR에 대한 이메일, 투자자 답변 이메일을 하는데요. 거기 진짜 진짜 그냥 엄청 성실하게 답변해요. 근데 큐리옥스 같은 경우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은데 조금 아직은 불확실하거든요. 근데 얘네는 메드토리아들이 수출했고 이미 임상이 들어왔기 때문에 미래 그림이 훨씬 더 명확합니다. 근데 큐리옥스는 먼저 나올 수는 있어요. 임상이 3개월이니까 올해 안에. 걔네네 계약이 2025년도 6월까지거든요. 실제로 미국에서 니스트라는 데가 있는데 표준화 작업을 하는, 미국 국가에서 국가 기업들이 모집한 건데 유일하게 큐리옥스 바이오시스템즈가 초대받아서 들어가 있어요. 그것도 되게 위대한 거죠. 예. 그래서 그게 2025년도 6월까지인데 그때 임상만 하면 걔네도 표준 출시에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큐리옥스 바이오시스템즈 관심을 가지시고 넥스 바이오메디컬도 관심 가져라. 다만 지금 상황에서 볼 때는 넥바가 훨씬 더 명확하다. 이거 시총이 비슷하거든요. 어쨌든 넥스 바이오메디컬도 여러분들이 큰 관심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한올 바이오파마 바로 하겠습니다. 한올 바이오파마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거는 2025년도가 한올 바이오파마 해가 되냐 아니면 또다시 미끄러지냐 되게 중요한 변곡점이에요. 왜 변곡점이라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한올 바이오파마가 하버 바이오메드한테 IMBT 1401 이 IMBT 1401이 뭐냐면 바토클리마, H16이 다 같은 말입니다. 중국한테 판권을 8,100만 달러를 팔았고요. 그리고 12월 19일 날 바로 로이반트한테 이거를 팔았죠. 6,700억 원에. 그리고 당시 한올이 어떻게 IR을 했냐면 이게 만약에 출시가 되면 최대 우리가 4조 원 벌 수 있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이게 실제로 엄민용님 레포트 보면 엄민용님의 레포트에서 타이틀이 뭐냐면 한국판 에부비래. 그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약이 키트루다입니다. 그 키트루다의 SC만 바꾸는 게 알테오젠이죠. 근데 그 전에 휴미라라는 약이었습니다. 휴미라는 뭐냐면 자가 면역 질환입니다. 자가 면역 질환은 뭐냐면 쉽게 말하면 면역세포는 외부에서 온 바이러스나 암세포를 죽여야 되는데 우리 몸 안에 있는 정상세포를 죽이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를 명확히 알 수 없기 때문에 자가면역 질환이라고 합니다. 거의 불치병이에요. 그래서 자가면역 질환에 걸리면 약을 엄청나게 오래 맞아요. 막 10년 이렇게도 맞습니다. 그러면 투자자 입장에서 볼 때, 바이오 회사 입장에서 볼 때 수익성이 좋겠죠. 항암제 같은 경우는 완치되면 안 맞고 죽으면 안 맞는데 자가면역제가 죽지는 않거든요. 쭉 그냥 아픈 대로 고통스럽게 가는 건데 10년, 20년 하니까 수익성이 좋죠. 근데 지금 이 한올 바이오파마가 바로 자가면역 질환에 도전하는 기업입니다. 대한민국 바이오텍에서 자가면역 질환 쪽에서 가장 유망한 회사가 맞아요. 그리고 제가 방송에서 말했지만 미니 한올 바이오파마라고 보이는 게 에이프리바이오. 왜냐하면 한올 바이오파마가 뛰어든 거에 에이프리바이오도 뛰어들었고 걔네도 덴마크에서 가장 큰 룬드백이라는 애들한테 기술 수출됐습니다. 그리고 정말 진검승부가 뭐냐면 한올 바이오파마는 FCR 항체예요. 그냥 이건 사람 이름입니다. 리서처 TV처럼. FCR 항체인데 에이프리바이오는 CD40L입니다. 다르죠?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진검승부가 되는 거죠. 만약에 한올 바이오파마가 FCRN인데 에이프리바이오도 FCRN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이거는 임상 빠른 게 유리해요. 똑같은 거니까. 펩시냐 콜라 이 차이거든요. 다시 돌아와서 한올 바이오파마는 지금 여러분들이 주목해야 되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진짜 이건 중요한 변곡점이거든요. 이게 잘 되면 주가 가는 거고 안 되면 못 가요. 근데 지금은 이게 아직 결과가 안 났기 때문에 제가 방송에 말했지만 이거는 주가가 절대 갈 수가 없어요. 불확실해서. 근데 이 불확실한 게 제거되면 이거 갑니다. 왜냐면 어쨌든 여러분들이 바이오를 볼 때 기본 상식으로 보실 때 뭐냐면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 한올 바이오파마 관심이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꼭 네이버에서 검색해서 홈페이지를 들어가세요.
홈필에 들어가면 그 회사에서 가장 임상이 빠르게 진행되는 파이프라인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리드 파이프라인이라고 하고 그게 꼭 그 회사의 얼굴입니다. 차로 치면 엔진이고 사람을 치면 심장 같은 거예요. 그 회사에서 가장 중요한 거라는 거죠. 그러나 한올 바이오파마의 심장과 엔진은 뭐냐? 바로 중증근무력증입니다. 이게 지금 임상 3상 결과 곧 나오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게 갑상선 암병증입니다. 근데 이게 기술 수출을 다 했지만 일본 판권은 한올 바이오파마가 들고 있다. 여기서 또 여러분들 알아야 상식이 뭐냐면 전 세계에서 미국 단일 국가 하나, 예를 들어 시장 규모가, 예를 들어 지금 중증근무력증의 시장 규모가 5조라고 합시다. 그럼 미국이 한 2.5조 나와요. 기본 상식이에요. 그러니까 50%는 미국입니다. 그 나머지 한 40% 정도가 유럽이에요. 유럽은 EU 국가 다 합쳐서. 그러니까 미국이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일본, 중국, 한국. 중남미, 사우디아라비아 이런 거 아무런 의미 없습니다. 투자적으로. 의미가 없어요. 근데 일본은 어쨌든 간에 세 번째로 큰 시장이기 때문에 요 판권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 괜찮죠? 괜찮죠? 자, 그럼 봅시다. 얘네의 이제 모멘텀은 뭐냐? 2025년도 1분기에 요게 바로 임상 3상 탑라인 발표 예정입니다. 예정이에요. 근데 여기서 또 중요한 건 뭐냐면 이거를 지금 기술실에 쓰니까 이뮤노반트가 하고 있거든요. 이뮤노반트가 하고 있는데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 안에 이미 알제넥스라는 시장의 선두주자가 있어요. 우리랑 똑같이 FcRn 항체입니다. 그러니까 걔네가 펩시면 우리는 콜라예요. 야 그러면 한올바바 후발주자니까 이거 안 좋잖아. 좋은 게 뭐냐면 여긴 애들은 다 SC제형 자가 투여가 되거든요. 자가 면역질환은 자가 투여가 되게 중요해요. 왜냐면 이 병은 3년, 5년, 10년 동안 맞았기 때문에 그럼 3년, 5년, 10년 병하면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그러니까 환자들이 집에서 다 자기가 타임라인 맞춰서 딱딱 맞춰서 놓거든요. 근데 이 알제넥스가 시장에서 이미 선두주자라서 FcR 항체가 자가 면역질환에서 먹힌다는 시장을 개화시켜줬는데 얘네는 SC 제형이긴 한데 환자가 직접 투약을 못해요. 그러니까 절반인 SC죠. 근데 우리 거는 됩니다. 근데 여기서 또 알아야 될 게 뭐냐면 그러니까 얘네도 알죠. 후발주자가 따라오는데 가만히 있으면 뺏기죠. 그래서 이게 자가 투여가 가능한 게 여기 보시면 PFS 제형이거든요. 요거 지금 임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내년도 4분기에 끝나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지금 우리가 1분기에 탑라인 발표하죠. 그러니까 얘네가 이슈가 있었던 게 뭐냐면 작년인가 2년 전쯤에 이슈가 있었어요. 뭐냐면 요 IMBT1401 바토클리밥을 임상을 했는데 LDL이 엄청나게 올라간 거예요. LDL 콜레스테롤은 뭐라고 하면 쉽게 말하면 나쁜 콜레스테롤입니다. 이게 만약에 올라가면 여러분들 심혈관 질환에 걸릴 확률이 엄청 올라가요. 여러분들 기름진 거 좋아하고 막 그런 튀김 같은 거 많이 먹으면 집에 혈관에 LDL이 쌓여 있거든요. 근데 이 약을 맞췄는데 LDL이 갑자기 올라간 거야. 근데 이거 해서 죽는 건 아닌데 이게 올라가면 일단은 뭔가 경고음이 울리는 거여서 얘네가 깜짝 놀래가지고 임상을 중단했어요. 그래서 얘네가 원래 지금 2025년 1분기에 발표하잖아요. 이게 1년 만이 늦춰진 겁니다. 왜? LDL이 급격히 올라가니까 회사가 임상을 일시 중단했어요. 그래서 환자를 살펴봤는데 LDL이 시간이 지나니까 다 내려왔고 별다른 부작용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다행이죠. 하지만 이거는 혹시 모를 다른 환자들이 오를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얘네가 뭐냐면 IMBT1401을 준비했어요. 그러니까 요게 지금 보면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 지금 임상을 다른 게 하고 있는데 IMBT1401이랑 1401은 물질이 달라요. 물질이 다르지만 FcR 항체라는 건 똑같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중증근무력증을 IMBT1401로 1상, 2상, 3상을 했어요. 그죠? 그럼 IMBT1401로 바꾸려면 3상을 한 번 더 해야 되거든요. 그죠? 근데 이게 다른 적응증에서 IMBT1401로 1상을 했거든요. 1상, 2상을 했는데 FDA가 야 3상은 그냥 1401로 바로 해. 인정해줬어요. 그러니까 이게 원래 리스크였거든요. 이거를 만약에 안 해주면 임상을 또 해야 되니까. 근데 이거는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한올바마 한 커플씩 나아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이뮤노반트가 뭐라 그랬냐면 이거는 임상 3상 결과 보고 우리가 IMBT1401로 바꿔서 임상을 한 번 더 할지 아니면 좋으면 그대로 허가낼지 결정하겠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한올바마 주가가 못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베스트는 뭐죠? 그냥 이대로 안 바꾸고 허가 나는 게 좋죠. 왜? 3상 한 번 더 하면 2년, 3년이 추가되는 거니까. 좋지 않죠. 근데 재미난 게 뭐냐면 지금 이 글로벌 판권은 이뮤노반트가 갖고 있거든요. 근데 한국 판권이랑 일본 판권은 한올바마가 갖고 있어요. 근데 한올바마는 뭐라고 말했냐면 일본은 그냥 그대로 허가 진행하겠다. 이렇게 밝혔어요. 이거는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면 임상에 대한 자신감이 있구나.
그러니까 LDL 이슈가 안 생길 거나 자신감이 있나 봐요. 그러니까 요거는 만약에 LDL 이슈가 있거나 그러면 바꾼다는 건데 우리한테 좋은 거는 안 바꾸고 가는 게 좋아요. 왜냐면 요거 바로 출시하면 경쟁약은 지금 PFC에서 제형이 나와야 자가 투여가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자가 투여가 되기 때문에 요것도 얘네가 2020년도 4분기 종료되면 바로 나올 수 있나 아니면 이것도 허가 제출만 이거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만약에 요때 가면 얼추 시장이 맞으니까 경쟁이 돼요. 편의성이 있기 때문에. 그죠? 그러니까 요게 지금 가장 중요한 포인트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알아야 될 건 뭐냐면 1401로 그대로 가는 게 좋다. 이것만 인지하시면 돼요. 만약에 이게 바뀌잖아요. 그럼 이건 주가 한번 출렁일 겁니다. 그러면 역으로 그때 주가를 저가 매수할 기회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 이유는 왜 그러냐면 얘네가 두 번째로 빠른 임상이 뭐냐면 갑상선 암병증입니다. 요게 테드라 그래요. 똑같이 IMBT 1401인데 요것도 상반기에 얼마 안 있어서 3상 탑라인을 발표 예정입니다. 근데 이거는 지금 기관에서도 보면 거의 성공이라고 봐요. 근데 좋은 건 뭐냐면 여기서는 지금 얘네가 가장 앞서 있어요. 지금 보면 이 비브가르트, 알제넥스 이게 중증근무를 이미 판매하고 있는 FCR항체에서 시장을 연 리드 주자거든요. 주자인데 이 얘네가 갑상선 암별증에서는 한올보다 느려요. 그러면 이게 지금 거의 비슷하거든요. 먼저 약효는 거의 비슷할 것 같은데 편의성인데 우리 게 먼저 나오면 우리는 자가투여도 되고 얘네 자가투여도 안 되잖아요. 그럼 당연히 우리 게 좋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한올 반파만은 이 중증 근무력증이 해결이 되면 되게 좋아요. 왜? 지금 이게 곧 나올 거니까. 그죠? 이거는 지금 제가 볼 때 좀 성공 가능성이 좀 있어요. 자가면역 질환에서. 데이터가 좀 괜찮게 나오거든요. 근데 여기서 또 알아야 될 게 뭐냐면 바로 에이프리 바이오입니다. 이 에이프리 바이오가 룬드백이라는 회사가 있거든요. 이게 이제 여러분들 모르시겠지만 덴마크에서는 되게 커요. 덴마크에서는 이제 덴마크 안에서 빅파마라고 부르거든요. 근데 이 룬드백이 이거를 사갔죠. 근데 우리는 FCRN 항체인데 얘네는 CD40L입니다. 근데 이 룬드백이 IR 타임에서 뭐라고 밝히냐면 우리는 이거 베스트 클래스다. 이렇게 말해요. 베스트 클래스라는 말은 쉽게 말하지 않거든요. 쉽게 말하면 약물에 대한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에이프리 바이오도 우리가 좀 기대를 해봐야 된다. 그러니까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정리를 하면 2025년도 1분기에 중증 근무력증의 데이터가 나온다. 근데 그게 안 바꾸고 그대로 가면 좋다. 바꾸면 한번 출렁인다. 근데 만약에 안 바꾸면 주가가 그때부터 여러분들이 투자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되고 그 다음에 연달아서 갑상선 암벽이 터집니다. 그러면 이거는 두 가지 약물이 허가가 나기 때문에 주가가 레벨업이 되겠죠. 그죠?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1402입니다. 1402. 이게 재미난 게 뭐냐면 1402는 뭐냐면 한올 바바바가 1401이나 1401을 기수출했어요. 근데 1401은 쉽게 말하면 보험용이었어요. 혹시나 1401에서 문제가 생기면 이걸로 교체해 주려고. 근데 아까도 말했지만 1401에서 임상에서 LDL이 급격하게 올라갔죠. 그래서 임상 1년 반을 쉬었습니다. 근데 거기서 환자들이 뭐 부작용이 나와서 죽거나 다치거나 이런 건 없었는데 잠재적 리스크인 거예요. 그래서 얘네가 1401로 브라브라 했는데 얘네가 재미난 게 뭐냐면 IMBT사 그레이브스병도 3상에 들어가요. 이거 12월 달에 한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아직 첫 번째 기사가 안 나온 보니까 아직 안 한 것 같은데 재미난 게 뭐냐면 얘네는 임상 1상, 2상을 1401로 했거든요. 근데 임상 3상을 1401로 그냥 바로 바꿨어요. 물질이 바뀌었잖아요. 그럼 이것도 임상 1상, 2상 하고 3상을 가야 되는 건데 FDA가 괜찮아. 1401로 해. 사실 이게 가장 큰 리스크였거든요. 이러면 그냥 시간이 2배 뻥튀기 되는 거니까. 근데 이게 됐기 때문에 이것도 그냥 갑니다. 그래서 한올 발파만은 중증 근무력증만 해결되면 비상할 준비를 다 갖췄어요. 근데 그 리드 5라인이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주가가 계속 오르면 떨어오르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올도 여러분들 큰 관심이 필요합니다. 오케이. 넘어오면 요게 IMBT 1402가 뭐냐면 이게 쉽게 말하면 요거는 이제 지표들이 있어요. 뭐냐면 얘네가 FCRN 항체잖아요. 그 자가면역 질환은 이제 바이오마커 같은 게 있거든요. 우리 퓨처캠 주주분도 있을 수 있겠지만 퓨처캠 같은 경우는 PSA가 많이 떨어지면 쉽게 말하면 암세포가 죽는다는 뭔가 우리한테 바이오마커거든요. 자가면역 질환은 뭐냐면 IgG 면역글로불린 G가 많이 떨어지면 좋은 거예요. 숫자가 높으면 좋은 거예요. 예를 들어 면역글로불린 G가 60%다, 70%다, 70%가 나면 약발이 잘 되겠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바이오마커 같은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 지금 고용량 있죠. 고용량에서 76% 반응이에요. IG 감소. 이게 쉽게 말하면 이게 높으면 이게 높을 수 있다라는 지표예요. 그러니까 이게 높으면 좋은 거고 이거를 보통 임상 1상에서 많이 해요. 근데 이게 임상 IMBT 1401가 1402 물질을 바꾸잖아요. 근데 요게 IgG 감소율이 1402가 1402가 거의 똑같습니다.
거의 똑같아요. 근데 LDL이 없었기 때문에 부작용에 유리하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얘네가 1401로 했을 때 고용량에서는 IG가 77% 나왔죠. 근데 24주차, 13주차부터 저용량으로 바꾸니까 반응률이 좀 떨어졌어요. 그죠? 조금 떨어졌죠. 그죠? 그러니까 얘네가 1401로 바꾸면서 어떻게 하냐면 그냥 아싸리 고용량으로 쭉 갑니다. 왜 그렇죠? 당연하죠. 왜? 우리가 아까 말했죠. 1401이 다른 임상에서 LDL 콜레스테롤이 바짝 올라가지고 바꿨잖아요. 근데 요거는 그 부작용을 없앤 약물이기 때문에 고용량으로 쭉 가는 거예요. 데이터가 잘 나올 수 있겠죠. 이게 좋은 게 뭐냐면 이게 갑상선 기능이 이제 갑상선 기능 저하 많이 들어보실 건데 그렇게 되면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 좀만 있어도 피곤해요. 네, 잠을 막 들 잔 것 같고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갑상선 암에 걸린 사람들이 이거 주사를 평생 맞아요. 갑상선 하는 거를. 근데 여기 보면 얘네는 기본적으로 한 갑상선에 이거를 맞거든요. 이거를 맞는데 지금 이거를 중단해도 얘네가 성공 환자 비율이라는 거는 이 한 갑상선제를 대체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가 지금 이 들어가는 시장이 2차 치료제거든요. 2차 치료제인데도 1차 치료제에서 한 갑상선제를 써요. 그러면 7, 80%는 약발이 들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20, 30%가 재발을 하거든요. 재발해도 또 한 갑상선제 씁니다. 근데 여기서도 불응하면 우리 걸 쓰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한 갑상선제 중단한다는 건 뭐냐면 한 갑상선제 안 써도 우리 게 좋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시장이 앞으로 땡겨올 수 있다. 바이오의 기본 상식이 뭐냐면 항암제에서도 1차 치료제, 2차 치료제, 3차 치료제 있죠. 1차 치료제 먹고 암이 다시 재발되면 2차 치료제 먹고 3차 치료제 갑니다. 기본 상식이 뭐냐면 1차 치료제 시장이 1000억이에요. 그 2차 치료제 3분의 1 때리면 됩니다. 300억이에요. 그럼 3차 치료제 또 3분의 1 때리세요. 100억입니다. 그럼 3차 치료제, 1차 치료제 시장은 몇 배 차나죠? 10배. 그러면 3차 치료제 임상하는 대표적인 국내 바이오텍 뭐 있죠? 매드팩도. 별 의미가 없죠. 그죠? 여러분들이 어떤 바이오를 볼 때 1차 치료제 투자하는 종목이 있고 2차 치료제 종목 투자하는 종목이 있고 2차 치료제 임상하는 게 있고 3차 치료제하는 게 있다. 어딘 거에 가장 프리미엄을 줘야 됩니까? 당연히 1차 치료제로 가야죠. 왜? 시장이 3차보다 10배 크니까. 먹을 게 10배 더 많다라는 거예요. 근데 얘네도 지금 기본은 2차 치료제에서도 불응한 시장을 뛰어들지만 이거는 여기 만약에 성공하잖아요. 앞으로 땡겨올 겁니다. 되게 좋아요. 되게 좋습니다. 여기 나오죠. 1차 치료제 진입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플러스 얘네가 류마티스 관절염도 임상 이상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이게 사실 이게 한올반파가요. 얘네가 했으면 이거 절대 못해요. 돈이 엄청 나거든요. 근데 자가면역 질환은 되게 휴미라가 왜 키트르다 전에 전 세계 1등이 됐냐면 그 약물로 여러 가지 적응증이 다 허가받았어요. 근데 FCR 항체 자가면역 질환도 요거 하나 가지고 류마티스 관절염에도 먹힐 것 같고 중증근무력증에도 먹힐 것 같고 갑상선 다 먹힐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좋은 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FCR 항체라는 게 류마티스 관절염에서 먹힐지 안 먹힐지 모르죠. 근데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죠? 우리보다 앞서 있는 경쟁사가 류마티스에서 FCR 항체를 임상했다면 거기서 데이터가 벌어졌으면 이거는 되는 거네. 근데 거기서 우리께 경쟁력이 있으면 뛰어들면 되죠. 근데 여기서는 먼저 뛰어들 애들이 있어요. 바로 존슨앤존슨의 모멘텀이야. 얘네가 임상학적인 유의성을 성공했어요. 이 말은 뭐냐면 위약과 우리약을 먹었을 때 데이터는 벌어졌어요. 근데 P값은 실패했습니다. P값이 실패하면 이거 환자 수 넓히거나 임상 디자인 잘 짜면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가능성을 볼 때는 이것만 나와도 돼요. 근데 얘네가 이 가능성을 보였어요. 그럼 우리도 이거는 되겠죠. 이것만 잘하면 되겠죠. 이건 회사 측의 능력이니까. 그러니까 얘네가 지금 이게 단독으로 안 되니까 병용으로 바꿨거든요. 병용으로. 근데 우리도 어쨌든 FCR의 이 같은 경쟁사가 약의 효과를 보였기 때문에 우리도 뛰어듭니다. 이게 한올파가 그리는 그림이 되게 좋은데 지금은 좀 그냥 그런 게 뭐냐면 너무 초반 단계예요. 그러니까 임상이 3상이거나 이런 거, 그러니까 갑상선에서 중증금을 했지만 이제 후발주자들은 이제 진입 예정. 근데 여기 보시면 중증금에서 나오죠. 근데 이거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얘네가 2020년 3월까지 총 10가지 임상을 진행할 거예요. 엄청나죠. 대한민국 바이오텍에서 10개 임상 진행하는 회사 나와보라 그래요. 없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얘네도 참 미래에 보이는 그 큰 그림이 되게 좋아요. 되게 좋습니다. 근데 이거는 어쨌든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기술 사관 애들이 다 하니까. 성공만 하면 로열티 받으면 되고, 아까도 말했지만 이게 성공했을 때 얘네가 2017년도에 예상한 게 로열티 수익을 4조로 받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한올바이오도 큰 그림이 괜찮습니다. 다만 아까도 말했지만 IMBT 1401을 1402로 바꿀 때 임상을 한 번 더 해야 되나? 이게 리스크인데 이거 제거됐죠. 그리고 갑상선 암병증 3상하죠. 가장 중요한 리드파일인 중증근무력증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게 2025년도 1분기에 결판이 납니다. 그게 안 바뀌면 가는 거고
바뀌면 주가가 출렁이거든요. 그러면 그때가 오히려 장기적으로 볼 때 매수 기회가 되는 거죠. 왜? 어쨌든 불확실히 제거된 거니까. 나머지는 쭉 가니까. 그러니까 그런 개념을 보시면 되고, 또 이제 경쟁사가 있거든요. 요거 이제 최근에 이제 바이오 스펙텍터 나왔는데, 우리는 FCR 항체인데, 이 바이오 헤븐이라는 애들이 있어요. 바이오 헤븐. 얘네가 이제 선택적으로 제거하는 기전인데, 얘네가 이제 제가 말씀드린 이 자가면역제라는 요 IG 있죠. 요거 IgG. 요게 쉽게 말하면 수치가 높으면 높을수록 이게 많이 감소하면 감소할수록 약발이 잘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예상 지표예요. 근데 얘네가 지금 4주차에 저용량이 60% 이상 감소했다네? 그러면 우리 거랑 어떻게 비교해보지? 우리 거 볼 수 있죠. 여기 나오죠. 우리도 저용량 때 65% 떨어졌죠. 그러면 이거 비슷하죠? 비슷하죠. 그러면 이거는 여러분 경쟁사가 될까 안 될까요? 별거 없을 겁니다. 네. 이런 식으로 우리가 경쟁사도 위협적인지 아닌지 판단해 볼 수가 있어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하늘밤에 이렇게 끝내고